그날 한민족은 떠올렸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들 최대의 사건이 곧 터질 것이라고. 회장 안에 갇혀있는 구력을 7천만 명의 운명을. It's time to strike back. We've got hearts unfazed. Walking through a ruined city, I realize we will never, never, never lose under these skies. Brave and bold, here we stand in this battle for our land. With every heartbeat we ignite, the flame of justice burns so bright.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어야지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뚫리게 되니까요. 현재 중국은 동해로 나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중국은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중국은 동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태평양 진출입니다. 근데 100년도 훨씬 전에 체결된 조약이 지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환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북한의 동해안 항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동해에도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죠. 근데 엉뚱한 곳에서 중국은 또다시 발목에 잡힙니다. 바로 러시아였죠. 러시아는 북한과 2024년에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은 끝난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신냉전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고립되는 국제사회에서 탈피하고자 옛 구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나라들과 다시 우호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도 있었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동맹 관계를 체결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에는 악영향이었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웃으면서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 붕괴라는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마냥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차근차근 자신의 종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러시아가 찬물에 끼얹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2024년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동맹 체결 이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이것이 불편한 듯 냉소적인 짤막한 대답만 내두며 대놓고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점차 우호적으로 바꾸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유엔 제재에 얽매이는 중국의 지원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죠. 중국의 셈법은 점차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으로서는 이런 외교적인 상황을 일종의 위기의식으로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많은 자본을 투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긴 했으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써먹으면서 북한에 각종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편도 꽤 늘렸는데요. 이때까지 중국과 북한은 화, 목, 토 주 3회를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비행기 노선을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매일 1회씩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비행기 노선으로 늘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만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중국의 기업은 북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었지만 러시아로부터 영향력을 지키고 싶어한 중국에는 이런 소리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해 남포항을 통해 무기와 각종 군수품을 몰래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돈이 없어서 이것들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국제적인 고립이 가속화되면서 민생 경제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벨라루스 내부에서 경찰에 의해 야당 인사 한 명이 구금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일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벨라루스 경찰 당국의 고문 탓에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민주운동은 2020년 벨라루스 시위 때보다 더 거세져서 60-70만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상황까지 번지게 되었죠. 벨라루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현재 사망자만 20명대를 넘어가는 등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벨라루스가 민주화가 되면 러시아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했기에 러시아는 벨라루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을 보고 이 기회를 통해 북한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의용군을 활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이 즐겨 쓰는 외교적 술수는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그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성취하려는 대부분의 전략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회피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하는 행위들을 의미하죠. 중국은 이 점에서 의용군에 착안하게 되는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자국 내에 수많은 PM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나 소수민족들을 활용해 의용군 양성에 힘쓰게 되는데요. 중국은 내몽골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꽤 수준 높은 군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급사한 곳입니다. 김정은은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갖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140kg에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대장암 등 온갖 병은 다 달고 살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도 국내 정보당국에서는 10년은 버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2026년 7월 20일에 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은은 후계자를 만들어두지 않았습니다. 김주희를 정식 후계자인 것처럼 공식 행사 때 많이 데려가긴 했지만 정식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김주혜는 2013년생으로 2026년 기준 13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나이였죠. 너무나도 나이가 어린 탓에 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급사를 하는 바람에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북한 내의 정치 파벌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유력 후계자인 김주혜를 따르는 파벌과 또 다른 하나는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가장 권력에 가까운 김여정을 따르는 파벌이었습니다. 김주혜파는 국방성을 비롯하여 전략군, 수작전군, 정찰총국, 호위사령부, 조선노동당 민방위부장, 미사일 총국장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김여정파는 공군과 해군, 사해안전상, 보위국장, 조사장학선장, 특수작전군 중 일부 여단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사장학선의 경우에는 김여정파인지 김주혜파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조사장학선 자체가 워낙 비밀스러운 단체다 보니까 누가 조사장학선원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북한 당군정 간부들의 비리를 비밀리에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보위부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해 별도로 창설한 김정은 직속 첩보기구입니다. 즉 북한판 암행어사에 해당하는 기관인 셈이죠. 그런데 이 조사장학선장은 김여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주혜파는 조사장학선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주혜파는 김주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호위사령부 사령관 곽창식 상장이 김주혜파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곽창식 상장은 김정은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곽창식 상장은 내심 자신이 김정은의 딸을 최고 지도자로 세우려는 충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김여정파는 김여정이 그대로 이끌고 있었고요. 김여정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여기서 한 수 물리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김정은 집권 시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권력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주 방문 중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장 기차에 탑승하여 평양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문제는 의문의 조직들이 갑작스럽게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기차에 하는 바람에 기차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사건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김여정 역시 평양으로 오는 시간이 점차 늦어지고 있었죠. 이곳은 안주였습니다. 이곳은 오사당 포병여단입니다. 대북정보망이 붕괴한 상황이다 보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군은 전방지역에 각종 대북정찰기를 날리면서 정찰, 감시자산을 통하여 북한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군의 움직임이 다소 달랐습니다. 꽤 활발히 움직이고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국군에서는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하게 되는데요.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력대기태세가 격상되면 전투대기포를 늘립니다. 당연하게도 장병들의 피로도도 높아지죠. 그래서 많은 장병들은 이에 따라 상당히 불만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제988 포병대대로 가지고 있던 화포는 K9 자주포였죠. K9 자주포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이자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효자 상품으로 등극한 무기였습니다. 1999년에 첫 시제 차량을 생산한 이후 현재는 대략 1300여 문 정도를 운용하고 있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강력한 화력과 성능 그리고 많은 생산량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특정 포탄을 사용하면 60km까지 포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화포입니다. 분당 6발에서 8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는 화포였습니다.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무기였죠. 이들은 곧 발생할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연신 화포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군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인 이명환도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상황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서늘한 기운이 한반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도 전군 비상경계 태세, 경찰의 가포 비상 발령 및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대북 방어준비 태세인 대표콘을 4단계에서 전투준비 태세인 3단계로
격상을 검토하였고 이를 실행했죠. 실제 북한군의 움직임이 이상했으니까요. 또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하여 경계 대기 태세를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5분 대기조와 초소 등의 인원들이 추가로 근무에 투입되었고 대북 정찰기 횟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경찰 역시 가포 비상이며 그와 함께 이명환 대통령은 공무원 비상근무령을 지시하였습니다. 평양 내에서는 김여정이 의문의 공격을 받아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김주애를 최고 지도자로 올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권력은 공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선 김정은 추모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김주애를 올려놓으며 권력서열 1위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국무위원장 동지의 장사를 빠르게 치러야 합니다. 현재 선전선동부 부부장 동지께서도 안주에서 테러로 인해 생사를 확인하기 힘든 만큼 이 전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제 말이디요. 그제 부장 동지께서도 오지 않으셨는데 그 일을 막판에 수행하면 돼가시오? 동무는 이번 추모위원회가 아들 소꿉장나로 보이나 봅니다. 그 무슨 말을? 동무도 내 허락 없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어. 평양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정쟁이 오갔습니다. 김정은 추모위원회, 즉 장례위원회 구성을 위한 힘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김여정파는 김여정의 기차를 공격하는 행위와 김정은의 급사를 보고 김주애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를 막아서기 시작했죠. 평양 내부에서는 호위사령부가 경계태세를 격상하였는데 김여정파였던 호위국가 사회안전성도 호위사령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현재 국가적인 재난이라며 평양의 경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평양을 지키는 병력을 더 늘리고 진가초소도 더 늘린 것이었죠. 물론 이것은 호위사령부가 평양의 주요 기관들을 장악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호위사령부와 사회안전성, 보위국 간의 대립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투가 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죠. 호위사령부는 안주에서의 테러를 보고 평양 자체의 출입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그렇다 보니 조사장악선의 움직임이 매우 급박했습니다. 조사장악선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저 북한 간부들의 동행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판 암행어사인 셈인데요. 김정은 직속 첩보기구로 모든 정보를 김정은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위사령부가 김주애를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앉혀놓고 자신이 모든 것을 휘어잡으려는 것처럼 보이니 조사장악선은 김여정파에부터 호위사령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호위사령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정쟁이 치열하게 오가면서 추모위원회 구성은 자연스레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여정파나 김주애파 어떠한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김여정이나 김주애나 여자이기에 북한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북한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여자가 북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파벌에 속하지 않은 관료나 군인들도 꽤 됐죠. 하지만 서로 한자리를 해먹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보사령부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대북 첩보망이 붕괴해서 발생한 현상들이었죠. 그나마 북한 자유민주당과 정보를 받으며 북한 내부 소식을 간략히나마 알고 있었는데요. 미국도 주한미군 일부 철수 이후 계속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미국의 훌륭한 정보 자산을 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북한의 자유민주당은 북한 지역에 위치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당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당은 북한과 조선노동당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정당이므로 북한의 정당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반체제 단체에 더 가깝죠. 북한 자유민주당은 북한의 현재 체제를 붕괴시키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설립해 그 첫 번째 여당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연이어 평양에서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했는데 모두 이 북한 자유민주당에서 행한 짓이었죠. 이제 고위층을 넘어 수혈통을 대상으로 테러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번에 김여정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북한 자유민주당에서 행한 짓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북한의 세습체제와 김정은을 청산하여 북한 체제를 폐지하고 조선을 수립하는 것이니 김여정이 당연하게도 그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요. 아쉽게도 김여정을 암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들이 행한 테러 행위가 북한 자체를 크게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생각이 있었기에 한국과 드디어 손을 잡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죠. 북한 자유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활용해서 한국과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자유민주당이 전한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모략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어 북한 정치권이 혼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러시아 무기도 북한 자유민주당에 넘어간 것이 확인되었고요. 정보사령부는 북한의 상황이 영 안 좋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김여정이 접촉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었죠. 중국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대북 첩보망이 붕괴했다 보니 이를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라 다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디요. 곧 날래 추모위원회를 구성하시오. 참말로 위원회 구성이 성급하시우리다. 아직 부장 동지께서도 안 왔지비. 어찌 국무위원 동지들께서는 말이 없으시오. 기람 더 늦어지기 전에 거의 인민추모 잠깐 이제 곧 오실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감은 단독장례위원회 구성은 그 부부장님도 같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정은 사망 이후 4일 만에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때까지의 구성 시간에 보면 추모위원회 구성이 매우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후계자 계승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김여정은 테러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공격한 무기가 RPG-26이었던지라 사거리가 250m밖에 되지 않아서 치명타를 입힐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열차 인프라가 굉장히 노화됐다 보니까 저속으로 달렸는데 그것이 김여정의 목숨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충격으로 김여정이 기절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암살 위협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보위부에만 알렸는데요. 이후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평양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김여정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유언 중 중국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고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는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김여정은 자신이 당장 축출될 위기에 놓이다 보니 중국과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김주의 선봉장이기도 한 호위사령부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에 중국은 김여정을 북한의 지도자로 올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여정파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보를 조작하여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김여정 기차에 대한 테러를 호위사령부가 했다는 것으로 정보를 조작해 김여정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조직이 했는데도 말이죠. 김여정을 이용하여 북한을 집어삼킬 생각을 했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이때부터 명분을 잡아 김주의 팔을 수청시킬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니면 자신이 먼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北韩的局势要符合我们的利益，进入真要活下来。无论如何，也要利用进入真，让北韩站在我们这一边。可能会刮大风暴啊！尽管如此，还是要做的，否则汉半岛本身就无法在我们的影响范围之内了。军部已经在行动了，我们能做的只有最大限度的阻止美国。主席的皮肤也落榜了。 한편 김정은의 급사로 인하여 한국의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대북전단은 북한 체제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휴전선 접경 주민들이 동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 체제에 대한 반발심도 늘어나게 되어 자신의 정권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급사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문제는 북한군이 이러한 대북전단을 국방성의 지시를 받아 요격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 건데요. 이 연장 57mm 자주 대공포를 활용해 해당 대북 전단을 격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대공포가 DMZ 이남으로 떨어지며 한국 영토에 착탄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에 따라 국군은 이를 북한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K9 자주포 20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543 포병야단이 담당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작전 지역 내에 지형 지물을 제대로 미숙지한 상태에서 화포를 발사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지에다가 발사했는데 여단 정보과와 이를 수행하는 제988 포병대대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단 정보과에서는 야지에 공격하기를 희망하여 해당 위치를 제988 포병대대에 전달하였지만요. 이후 북한군 병력 일부가 그 야지를 지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단 정보과가 미처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단 정보과에서 급히 제988 포병대대의 발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제988 포병대대의 화포들은 불을 뿜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이 안 좋게 흘러갈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로 인하여 야지를 이동 중이던 북한군 순찰대 7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확전을 막기 위해 야지에 공격을 가해서 북한군의 시설이 파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 7명이 국군의 손에 사망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정치가 불안한 북한 정치 상황에서 이런 도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김여정은 이를 자신의 정권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김여정은 앞서 추모위원회 구성 중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극악무도한 도발을 일으켰다고 대내외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장학선의 보고를 받아 국방성이 이러한 내용을 지시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호위사령부가 김여정을 제거하려 했다는 중국의 첩보를 둘 다 수집한 것을 연설로 말하며 자기 행동의 정당화를 알리게 되었죠. 김여정은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자신이 먼저 제거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김여정파는 결국 북한판 형제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여정은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든 다 끌어모아서 일으키면 안 됐을 쿠데타를 일으키고야 만 것이었죠.